언니, 오빠 망령이 아주 독하게 들러붙었나 봐요? 살아생전 그 지독한 집념으로 언니 발목에 빨간 실을 묶더니 죽어서도 절대로 안 놔주려나 보네? 신우이 정숙의 그 비릿한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3년 전 산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지 딱 한 달 만에 들려온 부고였죠. 비록 남남이었지만 신우이는 너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며 저를 장례식장으로 끌고 가 강제로 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유골함이 안치되는 것까지 확인하며 이제 정말 지옥은 끝났다고 믿었는데 오늘 아침 베란다 건조대에는 그 인간이 생전에 신던 구멍난 양말이 젖은 채로 널려 있었습니다. 집안 가득 풍기는 남편 특유의 독한 담배 냄새와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제가 차린 적 없는 밥상까지. 대체 누가, 왜 죽은 자의 흔적을 제 거실에 뿌려놓는 걸까요? 이 집안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환청처럼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제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죽은 자가 저를 끌어내리려는 거대한 덫이 되어 버린 것만 같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오실 겁니다. 남편 조 씨와 살았던 40년은 사람이 사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은 입만 열면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걸 나 아니면 누가 걷어주겠냐? 그 말은 40년 동안 제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져 저를 주저앉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제 존재를 지우려 할 때마다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아버지의 낡은 편지 봉투를 몰래 꺼내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버지는 등기 권리증 갈피에 우리 순자 꽃처럼 예쁜 내 딸아. 너는 존재만으로도 내 자부심이다라고 적어두셨거든요. 남편이 너는 쓰레기다라고 뱉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 편지를 읽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더 비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부심이라던 딸이 현실에선 신발 각도 하나에 벌벌 떠는 종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편지는 제게 희망인 동시에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가장 아픈 거울이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거실 선풍기 한 번 제 마음대로 틀지 못했습니다. 전기세가 아깝다며 제가 잠시 시장에 나간 사이 두꺼비집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냉장고 밑으로 녹아내린 고기 핏물이 흥건하게 흘러나와도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인간이 돌아오면 현관 신발장에 놓인 구두 각도부터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닦아놓은 남편의 구두가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놓여 있으면 그날은 온 집안 가구가 박살나고 제 몸뚱아리에 피멍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시장 가는 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영수증 시간을 재며 저를 쥐잡듯 잡았지만 그 짧은 틈에도 시장 모퉁이 순이네 할머니는 제 손에 박하사탕 하나를 쓱 밀어 넣어주곤 했습니다. 순자씨, 오늘따라 얼굴이 곱네. 이 귀한 얼굴을 왜 그렇게 죽이고 살아? 기운내. 그 사탕 하나를 입에 물면 남편의 담배 냄새 대신 달콤한 향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 30초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했던 안순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탕이 다 녹기도 전에 집 근처에 다다르면 저는 그 달콤함을 죄 지은 사람처럼 황급히 삼켜버려야 했습니다. 입가에 남은 단내라도 남편에게 들킬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은 위자료는커녕 몸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식도 없는 년한테 무슨 위자료야? 네 발로 나가. 40년 세월을 종처럼 부려먹고는 단돈 10,000원도 주기 아깝다며 법정에서 발악을 하더군요.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자투리 땅을 팔아 이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거실에서 대자로 누워 잤습니다. 발목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린 기분이었죠. 아침에 눈을 떠서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순자야, 이제 정말 꽃처럼 살아보자라고 혼잣말을 할 때 저는 제 인생이 이제야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딱 한 달 뒤 남편이 산에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족사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남남이었지만 시누이 정숙은 장례식 내내 저를 살인자 취급하며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이혼하자고만 안 했어도 우리 오빠 저렇게 안 죽었어. 자식도 없는 게 누굴 믿고 그렇게 독하게 굴었어? 저승에서 오빠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아? 상복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제 뺨을 후려치던 시누이의 악에 바친 목소리. 저는 그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시누이 등살에 떠밀려 장례비를 대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지독한 지방과의 인연이 정말로 끊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자 산 지 딱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제 코끝에 익숙하고도 비릿한 냄새가 걸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삭힌 홍어 냄새였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식탁 위엔 갓 무쳐낸 듯한 홍어의 무침과 남편이 쓰던 낡은 녹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거기 누구야? 소리를 질러봐도 집안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사지도 않은 식재료들이 냉장고 칸을 채우고 있고 쓰레기통엔 남편이 피우던 그 독한 담배꽁초가 버젓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는 거실 커튼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마치 남편이 바로 옆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것은 안방 화장대였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갖다 버렸던 남편의 낡은 틀니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 화장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닦지도 않은 누런 틀니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그 틀니는 다시 제자리에 깨끗하게 씻겨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밑은 검게 죽어갔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남편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언니, 오빠 귀신이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오빠가 그 땅에 맺힌 한이 얼마나 깊은데 언니가 그걸 혼자 낼름 차지하고 사니까 오빠가 저승을 못 가는 거야. 매주 제 집을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시누이 정숙은 제 몰골을 볼 때마다 입술을 실룩거리며 무서운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용하다는 무속인을 데려와 거실에 소금을 뿌리고 피냄새 나는 부적을 벽지 밑에 숨겨댔습니다. 언니, 오빠가 안방에 앉아 있네. 언니 눈엔 안 보여? 저기서 언니 노려보고 있잖아. 그 땅 안 내놓으면 언니 잡아간대. 시누이는 제 고립을 이용해
저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검은 봉지에 죽은 닭의 피를 묻힌 쌀을 가져와 안방 내 귀퉁이에 뿌리더군요. 이게 다 언니 살려고 하는 거야. 의지할 자식 하나 없는 언니가 지금 누구를 믿고 버텨? 오빠가 언니를 데려가려고 문턱까지 와 있어. 이 집이랑 그 남은 땅, 그거 일단 나한테 맡겨. 그래야 오빠 화가 풀리지. 정숙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친정 아버지가 주신 땅을 포기하라는 말을 수시로 흘렸습니다. 저는 그 인간의 환청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깨면 제 손가락 끝에 검은 재가 묻어 있고 제 손엔 남편이 신던 구멍난 양말이 젖은 채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한 건가? 내가 미친 건가? 제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된 그 지옥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저는 숨을 죽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실.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저는 제가 알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어깨를 구부정한 채 팔을 뒤로 휘저으며 걷는 그 걸음걸이, 그것은 분명 3년 전 죽은 제 남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남편의 낮은 목소리를 흉내내며 제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누구 건데? 자식도 없는 년이 감히 이걸 혼자 먹어? 죽어도 못 줘. 당장 내놔. 제 목소리가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데도 저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뇌가 남편의 언어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은 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고 제 몸뚱아리만 남편의 망령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제가 아니라 저를 평생 괴롭히던 남편 조 씨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뺨을 대고 쓰러진 채 저는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뜬 제 손에는 남편의 낡은 수첩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고 입가에는 마른 침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 첫 장을 넘겼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내팽개쳤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거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순자는 오늘도 나를 잊지 못하고 홍어를 올렸다. 조만간 만나러 가마.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수첩에 적힌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 인간이 제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식 없는 제 외로움을 틈타 시누이가 파놓은 덫에 걸려버린 걸까요? 저는 제 집 안방 문을 열 용기조차 잃은 채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저를 서서히 죽여가는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오늘 날짜가 적힌 수첩을 본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이 아니라 짐승의 아가리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거울 속에 내가 남편의 얼굴로 변해 있을까봐 세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려 수저를 들면 녹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남편의 호통 소리처럼 들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늘 밤엔 오빠가
언니 침대 밑에 들어가 있겠네. 내가 아까 낮에 봤어. 오빠 그림자가 안방 문턱을 넘는걸? 신우이 정숙은 이제 제가 있든 없든 제 집처럼 드나들며 제 공포를 부채질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오는 부적은 점점 더 기괴해졌고 굿값으로 요구하는 액수는 제 통장 잔고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질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남편이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인간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차라리 맞서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내 몸속에서 그 인간이 숨쉬고 있다는 생각은 저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 서서 번호키를 누르려던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도 눌렀던 숫자였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1. 다음에 뭐였지? 4였나? 7이었나? 손가락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덜덜 떨렸습니다. 3번이나 틀리자 날카로운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장 바구니를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고 문조차 열지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아니, 제발 나 좀 놔줘. 제 입에선 죽어서도 저를 괴롭히는 남편을 향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림자 하나가 제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온 고시생 민수였습니다. 가끔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반찬을 나눠주면 싹싹하게 인사를 하던 청년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내가 미쳤나 봐. 우리 남편 귀신이 내 머릿속을 다 지워버렸어. 제가 겁에 질려서 횡설수설하자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제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옆집 청년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제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딘가 슬픈 눈을 하고 제 가방 속을 차분히 뒤져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수는 고시 공부를 하며 홀로 사시던 외할머니를 병간호하다가 작년에 보내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복도에 주저앉은 저를 보며 민수는 남일 같지 않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아주 잠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지갑 구석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제 글씨로 번호 4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집에 처음 이사 들어올 때 적어두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번호를 누르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남편이 피우던 독한 담배 냄새가 자욱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도 코를 찔러오는 그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담배 피우세요?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담배 안 피워. 우리 남편이 온 거야. 민수 학생, 저기 베란다 좀 봐. 또 양말이 널려 있어. 민수는 제 공포를 단순히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란다에 널린 젖은 양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거실 거울 뒤편과 천장 환풍구 쪽을 유심히 보더군요. 할머니, 이거 귀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쓰는 케미 하나 있는데 거실에 한번 달아볼까요? 누가 들어오는지, 할머니가 밤에 정말 뭘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제가 설치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 미친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죽기보다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신우이 정숙의 가스라이팅과 남편의 망령에 말라 죽느니 차라리 진실을 마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화분 뒤와 안방 문턱이 보이는 책장 구석에 손바닥보다 작은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을 깔아주었죠.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시 찾아왔고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밤새 찍힌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달빛에 비쳐 푸르스름하고 기괴했습니다. 새벽 2시경 화면 왼쪽에서 하얀 잠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의 저는 평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어깨를 구부정한 채 팔을 뒤로 휘저으며 걷는 그 기괴한 팔자걸음. 그것은 3년 전 죽은 제 남편 조 씨의 걸음걸이 그대로였습니다. 화면 속의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익숙하게 홍어를 썰고 남편이 쓰던 녹그릇을 식탁에 정렬했습니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의 뺨을 때리며 남편의 낮은 목소리로 포효하더군요. 이 땅이 누구 건데? 자식도 없는 년이. 이 감히 이걸 혼자 먹어? 죽어도 못 줘. 당장 내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범인은 귀신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이 제 머릿속에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이 남편이 죽은 뒤에도 저를 좀비처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서워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말 미쳤어. 하지만 민수는 제 어깨를 잡으며 영상을 조금 더 뒤로 돌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좀 더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을 때 믿기 힘든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1시간 뒤인 새벽 3시 30분경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신우이 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오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생전에 신던 낡은 양말들과 피우다만 담배꽁초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제가 널어놓은 빨래들 사이에 그 양말들을 교묘하게 섞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홍어회를 한 점 집어 먹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더군요. 미친년. 진짜 오빠 귀신이 쉬운 줄 알고 더 얼덜 떨고 있겠지? 조금만 더 하면 집이랑 남은 땅 다 내놓고 요양원 기어 들어가겠네. 오빠, 봤지? 내가 오빠 대신 이 땅 꼭 찾아낼게. 정숙은 거실 화장대 위에 놓인 틀니를 깨끗이 닦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붉은색 만년필을 꺼내 남편의 수첩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순자는 오늘도 나를 잊지 못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몸속을 흐르던 피가 차갑게 식었다가 이내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제 병든 마음을 치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병을 이용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넣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신우이의 민낯이 화면 가득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노에 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아줌마가 하는지 다 찍혔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을 짓밟은 남편과 그 남편의 그늘을 이용해 저를 죽이려 한 신우이에게 제가 직접 심판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할머니가 미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너무 아파서 그래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뇌는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닥치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가짜 성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할머니는 그 인간이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아예 그 인간이 되어버리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인간이 되어버려야 살 수 있었다니. 의사 선생님의 그 짧은 설명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자부심이라던 예쁜 딸 순자는 간대없고 내 몸속에 나를 죽이려던 가해자의 인격이 괴물처럼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였습니다.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기는커녕 그 틈을 타서 저를 산 채로 매장하려던 신우이의 그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병원 문을 나서며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수 학생, 나 좀 도와줘. 나를 괴물로 만든 신우이가 파놓은 덫에 내가 직접 미끼가 되어 들어가야겠어. 저는 그날부터 신우이 앞에서 철저히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신우이가 가져오는 모든 부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줄 알고 싱글벙글하며 재산 위임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제 마지막이야. 오늘 밤 큰 굿 한번 하고 나면 오빠도 물러갈 거야. 그때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언니가 미쳐서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다 신우이인 내가 관리해 주는 게 낫잖아. 안 그래? 결전의 날 정숙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와 제 거실 한복판에서 시뻘건 칼을 휘두르며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집안을 찢어놓을 듯 울리고 정숙은 제 옆에서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오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이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언니 오늘 밤에 죽어. 오빠가 지금 언니 등 뒤에 서서 칼을 갈고 있다고.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숙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 옷소매 안에는 민수가 빌려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집안 곳곳에 카메라는 정숙이가 제 찻잔의 정체모를 약 가루를 타는 모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아닌 제 본래의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네 뒤에 서 있는 게 우리 남편이 아니라 경찰이면 어떡할래? 정숙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오빠가 언니 바로 뒤에 있다니까? 정숙은 끝까지 가짜 광기를 연기하며 저를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죠. 정수가 네 손에 들린 그 서류. 그거 뺏으려고 나한테 약 먹였니?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죽은 네 오빠보다 네가 더 징글징글하고 무섭다. 이 짐승아.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비명이 아니라 40년 세월을 짓눌러온 억울함이 응집된 피울음이었습니다. 인주가 묻은 제 손가락을 낚아채려는 정숙의 손목을 저는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평생 남편 발밑에서 벌벌 떨던 그 겁쟁이 순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이래? 지금 제정신이야? 빨리 도장이나 찍어. 그래야 오빠가 물러간다고. 정숙은 끝까지 제 병을 빌미로 저를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지씹듯 뱉었죠. 너는 내가 정말 미친 줄 알았지? 내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네 욕심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 순간 현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죽인 채 태블릿 화면으로 제 손등에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지켜보며 경찰들과 진입 타이밍을 맞추고 있던 민수가 가장 먼저 달려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혹여 정숙이 저를 해칠까봐 제 앞을 가로막으며 한 손으로는 범죄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는 태블릿을, 다른 한 손으로는 증거품인 약봉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이 법의 심판이라는 환한 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과 무당은 혼비백산하여 제 앞에 놓인 재산 위임장을 가슴팍에 숨기려 했지만 경찰관의 손길이 더 빨랐습니다. 조정숙 씨, 당신을 주거 침입 및 사기,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을 넘어 창백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닿자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발악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나요. 나도 살려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아들 사업 망해서 사채업자들이 매일 내 목을 죄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언니는 자식도 없으면서 그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내가 오빠 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돈 때문에 인생이 바닥까지 무너진 여자의 마지막 비명은 소름 끼치도록 비참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빚더미 앉은 정숙은 옳게 땅이 마지막 돈줄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남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던 신우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 끝내 돈을 손에 넣지 못한 패배자의 도끼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영혼을 갉아먹던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남편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인간이 어디까지 짐승이 될 수 있는지 그 추악한 민낯이 거실 조명 아래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가족이야? 네 아들이 귀하면 남의 목숨도 귀한 줄 알았어야지. 내가 밤마다 남편 걸음걸이 흉내내며 피눈물 흘릴 때 너는 뒤에서 비웃으면서 음식에 약 타고 담배꽁초 뿌렸지? 그거 다 찍혔어. 죽은 오빠 팔아서 올케를 미친년 만들어? 내가 짐승이지. 사람이야? 저는 민수가 확보한 영상들을 경찰에게 넘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국어를 들어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당 역시 제 찻잔에 정체 모를 가루를 타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약은 언니가 잠을 못 자서 영양제 타준 거야. 정숙이 끝까지 뻔뻔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옆에 서 있던 민수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기 영상 보세요. 아까 찻잔에 가루 타는 거랑 서류 강요하는 거 다 찍혔습니다. 영양제라고 우기시는 가루도 경찰에 넘겼으니 두고 보면 알겠죠? 민수의 말에 정숙은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메우고 정숙과 무당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구경 나온 이웃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 속에서 40년 묵은 검은 때가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적막해졌습니다. 여보, 봤어?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신 손바닥 아니라며. 근데 틀렸어.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도 정수기의 종년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나야. 저는 남편의 유품인 낡은 양말들과 수첩, 그리고 신우이가 붙여놓은 그 흉측한 부적들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커다란 양동이 안에서 그것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연기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나 없으면 넌 시체야 라는 그 저주받은 말들이 불꽃 속에서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불타는 수첩 속에서 제 이름 석자를 보았습니다. 조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 순자. 저는 타오르는 불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만은 얼음장처럼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지배하려 했고 신우이는 그 지배를 이용해 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병을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이웃의 손을 잡음으로써 그 지옥에서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우이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기, 공갈 협박, 주거 침입, 그리고 약물 투여에 의한 특수상해죄까지. 신우이가 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움직였는지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신우이는 죄수복을 입은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징역 5년을 선고하던 순간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이제 밤마다 거실을 배회하며 남편의 흉내를 내던 순자는 없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가스라이팅은 제 뇌세포 한 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저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병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사건이 마무리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낡은 양말을 빨지도 그 인간이 좋아하던 비릿한 홍어회를 묻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제 발에 꼭 맞는 폭신한 새 운동화를 신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남편이 40년 동안 제 발목에 묶어두었다던 그 보이지 않는 빨간 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우이가 감옥으로 간 뒤 저는 가장 먼저 그 아파트를 내놓고 이곳 바다가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무서워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40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느라 제 뇌가 지쳐서 보낸 쉼표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보건소 데이케어 센터에 나가 친구들과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오후에는 옆집 청년 민수가 보내주는 안부 문자에 답장을 하며 소박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민수 학생은 얼마 전 원하는 시험에 합격했다며 커다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저를 살렸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사람이 만든다. 이 당연한 진리를 저는 68이 되어서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평생 증오하며 사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 인간이 심어놓은 지옥의 언어들을 제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내고 오로지 안순자라는 제 이름 석자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거울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구부정한 어깨를 흉내내지 않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괜찮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가 심어놓은 지옥의 그림자가 남아있지는 않나요?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그 독한 말들에 속아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당신을 가두는 문틀만 부수고 나오면 그 밖에는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홀로 서 있어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복수 사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